관세에 이어 미국의 환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티브 미런의 미란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죠. 시나리오대로인데 첫 대상국인 일본과의 협상 결과 토대로 각국이 앞으로 본격화된 환율 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국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환율 관리 타겟이 아마 우리가 될 텐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주말 사이 국제 경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대내 증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사상 최고치 행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대부분가 우리도 그 사상 최고치 행렬에 동참했죠. 45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증시를 한국 증시를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90포인트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역시 이런 사상 최고치 행렬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5차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도 기록해서 25번째, 그리고 S&P는 지난 주말에 떨어져서 24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종목이라든가 이런 측면, 이게 악재보다는 전체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강세장 지속되는 속에 사실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치 행렬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상 최고치 행렬이 되는 것은 가보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거품 우려가 되고 언제 붕괴되느냐, 이게 이제 아마 이달 중에 많은 여기 전문가들이 지적했고, 과거에 보면 한 S&P 기준으로 한 15%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야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거품에 붕괴될 수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이제 7대 트럼프의 허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이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페드의 9월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도 있고, 영란은행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회의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금융 완화 쪽으로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기염을 토했죠. 코스피 지수가 19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데 국내는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갈 거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어제 저녁 때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회장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이 무제한 통화, 미국과의 통화 사업 문제가 왜 그러나 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외국 동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가 최근에 한국의 투자자들은 팔고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동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내 증시에선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또 이제 미란 보고서 시나리오대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이 관세에서 환율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이 일단 첫 대상국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아니죠. 환율 협상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 환율 협상 첫 대상국이 일본이 됐던 것도 좀 공교로운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은 지난 2월 초에 중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일본이 됐던 것도 독특하다. 관세는 중국이 먼저, 환율은 일본이 먼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율 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세 협상의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율 협상의 대상국을 찾고 그 다음에 협상 내용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미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협상을 시작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선 큰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란 보고서에 나오는 태도를 보면 환율은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코트의 이렇게 장기 달러 가치의 추세선을 보면 아직도 달러 가치가 한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아마 내일 정도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 제조업 흔들린다.
스윙 스테이트에 이렇게 트럼프의 표심을 많이 주었던 트럼프의 스윙 스테이트의 일자리가 뺏겼다. 어디로? 동아시아 국가로.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그래서 관세 일상으로 환율 협상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협의국, 자, 일본과 끝났습니다. 시기도 빨리 끝났고 예. 결과도 국내 언론에 다르지 않을 만큼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관세 협상에 따라서 지금 환율 협상에 앞으로 전개될 환율 협상은 투 스트랙 스트리지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 상당히 협조국인 일본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순조롭게 끝날 것이다. 그런 반면에 관세 협상의 비협조국이라든가 그리고 회색지대 지역 협상은 하지만 팩트 시티 공식 선언문이 남겨놓지 않는 우리나라가 이제 요에 해당되는데 요 국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 하나는 관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환율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로 때린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인도라든가 50% 관세, 지난 주말에 러시아의 종전 문제가 끝나지 않음에 따라서 러시아의 원유 관련된 이렇게 나토국을 통해서 원유 수출을 이렇게 못하도록 한다든가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보복 관세, 반도체라든가 보복 관세를 때렸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타결됐다 하지만 미국 측의 얘기는 다를 수도 있다. 왜냐, 팩트 시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세 말씀 협상 드렸습니다. 문제도, 예.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입장이 자의적으로 좋게 해결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추가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 측 입장이 사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색지대에 해당되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에 사실 우리 경제라든가 대미 수출이라든가 증시 관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뒤이은 질문으로 아니 일본이 관세 협상에 이어서 이 환율 협상까지 잘 순조롭게 끝냈으면 우리도 순조롭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말씀 들어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환율 등을 지렛대 삼아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 역시 대비를 해야겠군요. 네, 바로 그 신앵커가 바로 그 핵심을 찌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환율 협상의 첫 대상국이 일본과 왜 끝났을까? 예. 일본 내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일 이렇게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일본 내에서는 사실 참정당과 같은 일본인 퍼스트 정책도 있긴 했습니다는 결국 20바시게루가 너무 퍼준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쪽이죠. 결국 정치적 부담을 짓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결국 조기 퇴진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지난 주말 4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일본 내에서 미국에 퍼졌다는 그 내용으로 한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대미 투자이겠죠. 5,500달러. 자 한번 잘 보세요. 투자 방법은 미국 내 투스 법인을 설치한다. SBC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것도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사실 미국에 투자하면 돈 되는 사람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가 된 미국 내 이렇게 투자 범위를 설립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투자를 받으면서 특수목적 SPC를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펀드 형태를 보겠습니다. 뭐 출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는 자 5,500 현금으로 한다. 그것도 언제? 45일 이내에. 그리고 성과 배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미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PBT 50대 50. 예. 근데 원금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간다. 자, 일본에서 사실상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저런 조건을 봤을 때는 어떠냐. 이시바스게루가 퍼졌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렇게 퍼질 정도로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45일 이내에 5,500억 달러를 이렇게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외환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내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일본은 미국과 오래전서부터 무제한 통화 수혜 협정을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결정이 가능했었고 또 일본 내에서는 퍼졌다 하지만 미국은 그만큼 잘했던 겁니다. 잘하니까 관세 협상의 협조국이고
또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협상은 사실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 협상이 상당히 시기도 상당히 짧았고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쉽게 끝났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자 관세 협상과 환율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일부터 대미 관세율은 당초 약속건으로 15%를 적용한다. 근데 한국은 25% 이상 적용한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10%포인트 이렇게 일본과의 자동차든 뭐든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대미 투자액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은 조건이 사실 일본과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게임 방식은 A 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트럼프가 전 나라에 대해서 협조를 잘한 국가가 결국 다음에 차례가 오는 국가들에 대해서 결국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똑같은 수준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8월 최근에 한미 이렇게 관세 협상을 보면 똑같아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액만 3,500달러로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또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나온 것도 이걸 미국이 이렇게 후퇴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자부 장관이 결국 이렇게 미국에서 빈손을 들고 왔다 하는 입장이 바로 빈손의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빈손일까 하는 측면은 자 미국, 일본처럼 미국 내 특수법인을 설립하라. 근데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당초에는 보증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출자 형식 이것보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기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는 현금으로 요구한 상태거든요. 예. 자 그리고 성과 배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똑같습니다. 원금이 회수되고 50-50. 그다음에 대미 투자를 회수하고 나서는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할까? 우리는 뭐냐? 미국과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소화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지난 8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3,500달러를 이렇게 달러를 조달한다 하면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2의 외환위기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어제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전된 것이 없고 미국의 요구가 확인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자에 신문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제2의 외환위기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국내 증시에서 당분간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 미국.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자, 지금 한미 통화 무제한 수업 이거 체결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좀 더 잘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시링크의 내용을 더 자막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관세 협상은 일본에 따라간다. 근데 대미 투자액은 일본이 5,500달러인데 우리는 3,500달러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했었습니다는 사실 경제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경제 규모대로 한번 일본과 우리와의 3,500달러와 5,500달러의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대미 투자할 땐 대외 순자산 비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화 캐시플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약속한 5,500억 달러는 일본의 대외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기준으로 할 때는 41%입니다. 그럼 우리와 비교할 때 3,500억 달러는 대외 순자산 내지는 외환 보유고에 대비해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은 자 대외 순자산 비교할 때는 우리가 33%를 넘습니다. 일본의 배 이상 되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대비해서는 우리가 84%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200억 달러 갖고 있는데 84%는 만약에 단기에 일본처럼 3,500억 조달한다 하면 지금 4,200억 달러 단 거 뭐 빼더라도 사실 700억 달러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제2의 외환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는 것도 또 어제 회장님들을 통해서 집에서 있을 때 계속해서 전화가 온 이유도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입장에서 또 외환위기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업들이든가 국민들한테 고통을 줬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그런 우려를 문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축통화국가 아닙니다. 일본은 5대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5대 기축통화국은 반드시 미국처럼 미국은 뭐 자국통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국제 기체 여건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대 기축으로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만큼 대미 투자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2선의 자금에 해당되는 무제한 통화 수협 정도 미국과 체결된 상태고 국제 기체 여건에서도 사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태다. 근데 한국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어떤 정부든 간에 원화의 국제화를 굉장히 외쳐왔습니다. 한국이 화대의전 측면에서 무역 규모라든가 GDP 규모로 된 세계 10대국입니다는 원화의 국제화 과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상태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모건 스탠리의 지금 선진국 예비 명단도 아니고 신흥국에 속해 있는 것,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환율이 지금 1390원이지만 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높지만 외환당국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1년 만에 금리를 내리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1390원대에 있는 환율 떨어지지 않느냐, 낙관적 시각은 상당히 금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자 절대 규모가 3,500달러인 상태, 상대 규모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고 국제 기체 시장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일본처럼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상태고 여기에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수협 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환율 움직임이 외국인 동향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2 외환위기 우려라는 것이 정말로 극단적인 비관론인가 이거를 짚어봐야 될 텐데 이 변수의 한편 환율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쪽과 한쪽의 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변수의 한쪽에 서 있는 쪽이 미국 그리고 사실은 불확실성의 인간화라고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도 저희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그 일부 외환 당국자대로 환율이 지금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움직였지만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예. 사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달러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너무 낙관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작년 11월죠.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대로 한다면 외환 당국자 시각대로 사실 당선 이후 금리 인하 요구 때부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보시면 그 외환 당국자의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피셔의 자금 이동, 통화치료 자금 이동대로 본다면 미국이 페드가 금리를 이번 주처럼 내리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월 20일 날 취임했던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관철될 때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게 대부분 예측 기간이 연초의 시각이었습니다. 원달러는 내려갈 것이다.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200원대 초반. 이 증권사 이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1,2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갈 것이냐, 갔느냐 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중에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3.8% 내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절상됐다는 얘기죠. 유로 환율은 7.6% 하락했습니다. 유로 가치가 미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수출 경합 관계, ESGS라든가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대만과의 보겠습니다. 대만 달러 환율도 6% 떨어졌습니다. 대만 달러가 미 달러에 대해서 그만큼 절상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원 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미 달러에 대해서 절상될 것이 아니라
절하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업, 탄핵, 정권 교체가 이어진 상태에서 한국의 거시경제성, 거시금융성이 많이 약화됐던 것이 이와 같은 이렇게 환율의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국내 외환 당국자 전망이 또 맞으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있어야 이제 선반영이 좀 덜 됐을 텐데 기준금리 인하, 25bp 인하가 상당히 지금 확고한 상황이라서 아마 위원님의 전망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수합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 하는 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화 수합은 미국 정부가 맺는 게 아닙니다. 페드가 맺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국내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페드가 맺는다고 이렇게 본다면 무제한 통화 수합 협정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거지 사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미국의 페드의 전폭적인 요구 사항이 있기 전에는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수합협정 내었으니까 사실 과거에 미국과의 통화수합협정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금융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등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협상보다는 더 큰 이슈가 되죠. 그런데 무제한 통화 협상을 맺지 못했던 이유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미국과의 통화 협상을 통해서 사실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냐? 사실 환율 협상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무제한 통화 협상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협상의 카드로 낼 때는 미국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카드라면 우리가 협상력 증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더 국익을 개진시키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협상 카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2008년 10월에 무슨 금융이 당했죠. 그래서 이때는 300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한 차례 6개월, 다른 또 한 차례 3개월 정도로 해서 사실 그 2010년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극복되다 보니까 2월로 종결됐습니다. 더 긴박했던 것이 아마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도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외환 사정이 상당히 좀 어려지다 보니까 2차 통합 협상을 미국과의 관계가 안미 경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전략에서 미국과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600억 정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6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3개월 연장하는 끝에 2021년 12월에 종결됐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지만 사실 무기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 미국과의 통화수합협정을 예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받아들이냐, 지금 페드의 사정도 트럼프 때문에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협상 카드를 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이런 협상 카드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내보죠. 최근 들어 미국의 통상 환율 정책으로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제2 외환 위기설. 완전히 극단적인 비관론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확률이 중요한데 위원님께서는 이 제2 외환 위기가 현실화할 확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발생하지 말아야죠. 과거 1997년 이후에 우리가 외환 위기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이런 그 고통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쪽에 고개를 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미 그 협상과 관련해서 제2외환 위기설이 이렇게 일부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들이 밝힐 때는 원달러니 지금 1,390원. 지난번에 우리가 까물라지라는 이런 표현도 써가지고 사실 국내 외환시장이 심상치가 않다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환율이 1,400원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제한 통화 협상이 이게 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약 3,500억 달러가 단기에 현금으로 한다면 분명히 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1,000원 이상 원달러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1,390원에 1,000원 정도라면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그런 과정에서 자 가장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이 외환위기, 제2의 외환위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금융 상황 지수의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채 상황 지수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가장 많이 했던 외환위기 당시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였었던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이 판단 지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진 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제2 외환위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단기적으로 외자 이탈 문제, 지금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금 조달 능정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관들이 얘기하는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의 평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이렇게 캐피탈의 연례 평가에서 보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3대 예측 기관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 아마 이 문제도 짚어드렸습니다. 재정이 한국 정부가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는 쪽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든가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정도가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최광희의 얘기하는 캡틴 방식보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일부 극단적 시각대로 제2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과의 통화수협정 넉넉히 있을 거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협상 카드로 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관들이 서로 국내 통화서 협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MPC, 연기금 왜 해외 투자합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사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제고해달라. 금요일에 연기금이 샀습니다. 국내 코스피 5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도 수익률을 해서 미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당하면 재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해외 투자 이렇게 보다는 국내 증시라든가 국내 경제라든가 국민의 국익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국민들 당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야 된다. 예. 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